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는 한번 이벤트를 했었지만 모닝브리프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0만 구독자 기념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해 주신 축구복 입고 방송하기 해서 체슬리 라고 저희 회사 이름이 들어있는 유니폼을 하나 가져와서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니폼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에 축구하는 조기축구 가보면요 참 다양한 분들이 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도 축구할 때 보면 수능 재수생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군대 휴가 나와서 나오는 동생들도 있고 동생들이죠. 동생들이고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축구가 이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축구 이벤트로 행해지는 그런 돈의 규모가 다른 스포츠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하거든요. 농구, 야구 뭐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게 돈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축구화 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축구화 저희 아들은 항상 좋은 최신 축구화를 많이 선호했었지만 저 같은 조기축구 수준에서는 뭐 아주 좋은 축구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들 신다가 약간 이제 좀 떨어지면 신든지 아니면 저기 쿠팡이나 이런 데서 저렴한 거 항상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튼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그래서 조기 축구에서 이렇게 유니폼 맞출 때마다 제가 약간씩 이렇게 스폰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이름이 달린 유니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신문 봅시다에서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에 대한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봤습니다. 어제도 보고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팬들이 남긴 댓글들, 그 영국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댓글도 보면 참 감격스러운 게 지금 지난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아깝게 리버풀한테 지긴 했었지만 그 4강에서 아약스 꺾고 올라가고 그때가 아마 토트넘의 경기력으로는 최강이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만이 10년 동안 이 토트넘을 지키면서 골든 슈즈도 받고 그죠?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하고 그리고 뭐죠? 푸스쿠카 그건 있잖아요. 멋진 골에 주는 상도 받고 다 했는데 이 우승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축구 팬들한테 그죠? 꿈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직하게 내가 이 팀은 안 되나? 다른 팀 가서 우승해 볼까? 물론 그 선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승팀 내가 선수를 뛰는 동안에 우승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선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직하게 그래도 토트넘에 남아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 걸 보며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이
우리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과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꿋꿋하게. 그동안에 손흥민 선수도 보면요, 이 감독이 바뀌고 성적이 부진하고 슬럼프가 올 때 이 벤치 워머라고 하잖아요. 벤치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벤치 워머 했던 때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 그런 거 보면 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이 월드 클래스로 가기까지 그 얼마나 그 아버님하고 그죠? 기본기 다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손흥민 선수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는 게 그 선수로서 또 보여주는 운동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인격적인 인성 이런 거에도 많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쇼츠에 여러 번 잡히는 그런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런 실력뿐만 아니라 그 인성이 다 저런 부모님한테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10만 구독자 얘기하면서 이거 또 3000% 빠졌는데 또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손흥민 선수 우승을 축하하면서 많이 본받고 존경합니다. 우리 채슬리도 그렇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찬이, 이번에 테슬라 발표했던 우리 찬이 군이 댓글을 남겼네요. 안녕하세요. 테슬라 발표했던 인턴입니다. 실제 제 실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어 부끄럽습니다. 20년 9월에 주식을 시작하고 3%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주식 방송을 듣고 주식 서적도 읽었는데요. 많은 고수분들이 계셨지만 유난히 전문인의 방송을 들을 때는 저분 밑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도 참 어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3% 위즈덤 칼리지 시즌 1 주식의 지혜의 오프라인 수강생으로 지원을 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 아래에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위대한 기업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든든한 사실 덕분에 아무 보잘것없는 제가 주식을 통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도 돈을 벌고 언젠가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찬 꿈도 행복하게 꾸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 스승님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찬이님이시군요. 테슬라 영상 뒤늦게 봤는데 감탄하며 봤습니다. 대단.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분석을 할까 싶었고 저런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지금 같은 열정이 실하며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투자하는 유일한 미국 주식이 테슬라여서 이번에 팔란티어 조정 때 팔란티어 추가하긴 했지만 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우리 열공펭귄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턴분들 한테 제가 나도 채슬리 애널리스트 이런 코너를 통해서 와서 발표 좀 용감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20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5년 됐거든요. 우리 찬이군이. 그리고 아직도 20대입니다. 저렇게 5년 정도 열심히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기축구 하지만 조기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보면 제 선출인가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기본기와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있고 골프
뭐 배드민턴, 테니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출인가 싶은 그런 아마추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골프 연습장에 보면 엉터리 폼으로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키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아버지 친구분에 따라서 같이 스키 타러 갔을 때 그 리프트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도 굉장히 모든 운동을 다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분께서 스키를 제대로 배우려고 스키 국대 출신을 직원으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그렇게 잘 타시는데도 처음에 이렇게 기본기로 몸 푸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동안은 기본기 딱 폼 제대로 잡고 그러면서 저한테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막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저렇게 백날 타봐야 실력이 안 는다고 기본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찬이군부터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본기가 이제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무사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이군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바로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양파왕님 요거 댓글을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요. 인턴 3개월 차인데 진짜 다른 분들 말처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닝브리프 듣고 있으면 거의 못 알아듣는 내용인데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거 보니 신기합니다. 주식 창 보고 있으면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3개월 차에 마음도 편해지고 계좌도 편해지고 있습니다. 본업에 채슬리 AI 공부, 모닝브리프, 웜의신바, 실전 포트폴리오까지 채슬리 가족분들 덕분에 하루가 아주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책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투자의 본질이나 에너지버스 주문하셨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종혜미님께서 남친과 함께 출연하신 우크라이나 여친분, 대한민국에 오셔서 채슬리 TV까지 촬영하신 행운의 여신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종전이 곧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내 실력이 없으면서 버는 돈은 이지마니 이지고라는 말처럼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탄탄하게 우리가 처음에 주식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따분하고 그래서 내 어려운 거 하기 싫어서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유료방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여기로 왔다 하시는데 잘 끊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 실력이 길러져야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료방이 됐든 어떤 방이 됐든 경제방송이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위안화 환율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에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을 전격 제안했다고 해서 또 일본이 미국에 지금 조선에 대한 큰 모멘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미 해군에 대한 거기에 또 숟가락 얹으려고 들어오나 그것도 체크해보고 이 메인 기사가 될 건데요. 중산층이 되자 세금 폭탄, 소득세율 낮추고 재산 분리, 금융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수입 대금 위안화로 결제해달라. 한국 기업에 대놓고
달러 대체 요구하고 있다. 위안화 기축통화 야시 한국 업체들 중국 수출 때는 달러로, 수입할 때는 위안화로 대금 지급, 원자재 가공해 대팔 때 유리한데 키 커런시라고 되어 있네요. 키 커런시. 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싶은 거죠. 한국 수입 위안화 결제 비율 나오는데 2018년만 하더라도 이게 퍼센티지인데요. 0.8% 하다가 지금 결제 비율이 작년에 3.1%까지,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 1.88에서 3.75. 이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스위프트에서 거래되는 결제 비중입니다. 23년에는 4%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인데요. 달러가 압도적인 1등이고요. 81%입니다. 81%. 그리고 두 번째가 위안화가 2등이 됐네요. 하긴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원자재도 수입하고 중간재도 수입하고 그거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7%, 3등이 유로 6%입니다. 24년 6월 세르비아 위안화 청산은행 첫 출범을 했고 25년 4월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위안화 국제결제 참여 협의, 카자흐스탄도 최대 은행 위챗페이 도입을 했고 중국 브라질 통화수합 협정 체결. 위안화 영토 확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 더구나 최근 달러화 위상이 흔들리면서 위안화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아직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위안화는 유로와 함께 기축통화를 넘보는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는 것은 위안화가 달러 영향력을 대체할 경우에 글로벌 무역 금융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전 세계에서 중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충분히 감내하면서도 내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죠.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교역량이 많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안화 결제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수출 업체들은 한국 수입 업체에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을 수입하는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제한돼 있는 데다가 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측 거래 상대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환율 변화에 따라 가격 할인이 제공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달러보다 높은 환전 수수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더 비싸군요.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인 경우에 수입할 때 위안화 결제 비중이 더욱 높은 편이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달러로 결제할 때보다 위안화로 결제하면 거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고요. 지난해 기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국 수출액 비중은 32.8%에나 달했고요. 무선통신기기는 46.3%, 반도체 제조 장비는 43.7%, 중국 의존도가 5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할 때 중국 수출업자에게 위안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2020년 6.5%에서 지난해 13.7%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입 대금 위안화 결제 규모는 2014년 25억 달러에서 지난해 195억 달러까지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수입 대금 중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은 2015년 81.8%에서 지난해 80.3%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 거다, 그죠? 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달러 결제를 선호해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위안화로 결제받는 비중은 7.1%에 그치는데
위안화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한국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거나 대체할 정도의 기축통화가 된다면 특히 위안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커지면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화 투자 자산이 위안화로 갈 수가 있고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원화값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글로벌 통화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어서 잠재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안화가 영향력을 확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은정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은 지금처럼 외국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환율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했고요. 반면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위안화가 국제화된 통화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광석 교수도 인터뷰를 했네요. 국제 지급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가 유로화나 호주 달러, 엔화를 밀어내고 있다면서 달러와 위안 양강 체제로 재편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팀장은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 역시 시장이 요구하는 눈높이까지 올라와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당장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초당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달러의 기축통화지에 중국이 그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덩샤오평의 유언대로 도광양해 100년 동안은 도광양해라. 100년 동안. 그러면 100년 동안이면 1980년대부터 2080년까지 계속 뒤에서 칼을 갈면서 했어야 되는데, 시 주석이 주석을 맡으면서 이 중국 굴기 그리고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시키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을 2015년부터 17년 이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해야 되겠네 하면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가 5경이라고 했잖아요. 5경이고 달러의 신뢰에 금이 갔었던 게 1971년에 닉슨 쇼크 때, 그죠? 달러로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준다, 배째라 했을 때인데, 그러면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페트로 달러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그때부터 1980년을 넘어가면서 이란 혁명이 있었죠. 이란 혁명이 있으면서 이란에 있었던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는 거를 사우디 왕조부터 아마 뭐 아랍에미리트나 다 옆에서 봤겠죠. 거기에 미국이 우리가 너네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 모든 기름 결제에 대해서는 달러로 해줘. 그러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버리죠. 그렇게 만들고 1980년도에는 나중에 소련이 결국은 91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985년대에는 뭐 플라자 합의 등등도 뭐 있긴 하지만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지금 부채가 너무 많죠.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부채가 많아도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도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의 마르크화가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처럼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달러가 통용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양털깎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위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너네 나라에 지금 달러 보유액이 얼마 돼? 해서 그렇게 마구마구 찍어낸 달러를 각국이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쟁겨 놓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거 달러 팔아야 되겠네. 달러 말고 중국 위안화로 앞으로 결제를 늘려볼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미국은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부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술적 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제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약간 중국 수출 비중 20, 미국 수출 비중 지금 20,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질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좀 우리가 약간 쇼단 카드로, 그죠?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적절하게 잘 나라의 불을 키웠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사도 관련 기사인데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국제화 실패한 일본 엔과는 다르다. 세계에 깔리는 위안화 실크로드. 자, 일본은 엔화 국제화에 실패했지만 중국 위안화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이 되는데 1980년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위치를 확고히 다진 일본은 자국 통화인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을 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강세를 유도한 미국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하지만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엔화의 국제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은 이미 중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떨어졌네요. 소련이 몰락하고 70년대까지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미국 바로 밑에 GDP 기준으로 2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일본이 2등으로 딱 올라섰는데, 이제는 3등도 아니고 4위까지 떨어졌네. 올해는 인도에도 뒤처져서 한 단계 더 순위 하락이 예상된다. 엔화의 국제화 실패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꼽는데, 미국 경제지 포처는 최근 경제 전문가 폴 블러스타인을 인용해서 일본 재무성에서 엔화 국제화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시장의 국제적 개방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고요. 당시 일본은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국내 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일본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일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됐고요. 이후 1990년대 초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엔화의 국제화는 동력을 잃게 됐다. 니혼게이저의 신문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의존하는 일본의 현실적 문제를 또 꼽는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영토 확장을 위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칩스를 1대1로 프로젝트, 중국과 중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이 1대1로 프로젝트라는 초국가적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와 접목하고 있다. 1대1로 참여국 수는 150개국에 이르네요. 와. 중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무역, 금융, 거래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적극 장려 중이고,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인데 중국과 1대1로 참여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 1월 중국 무역 전체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중국인민은행이 주요 은행의 국제무역 거래 시 위안화 사용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위안화 표시 무역 거래 비율의 하한선을 25%에서 40%로 올렸네요. 이러한 행보는 달러 패권에 직접 맞서기보다 위안화 활용도를 다변화해서 달러 지위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1조 5,100억 위안, 약 28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 정부가 민간 은행에 미국 국채나 자산 보유액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등 실력 행사를 했다는 소문이 자본시장에 돌았다면서, 중국은 실력 행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자유로운 경제 보복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을 했다. 네. 도쿄의 이승훈 특파원과 베이징의 송광섭 특파원, 이 두 분들이 또 같이 좋은 기사를 적어주셨네. 저랑 친한 형님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중국하고 지금 뭐가 되고 있는데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게 나았겠냐 달러로 하는 게 나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면 중국에다가 그걸 위안화로 받는 게 나을까 달러로 받는 게 나을까. 그래서 당장 한 1, 2년 동안은 위안화로 받으시는 걸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웜의 신박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그죠? 킹 달러가 꺾였잖아요. 꺾였고 뭐 이래저래 경제가 만약에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금리도 떨어질 거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1980년도 초에 보셨듯이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죠, 다른 달러 외에 다른 통화의 가치가 강세로 가는 흐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중국에다 하시면 위안화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 미국의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전격 제안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미국 조선업 재건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 일환으로 미일 공동기금 설치를 제시했고요. 미국의 제조 고용 창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을 통해서 중국발 경제 안보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 분야에 관한 협력 제안을 정리해서 미국 측에 제시를 했고, 여기에는 공동기금과 함께 미국 내 선박 수리용 도크 정비 지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연료의 차세대형 선박과 세빙선 공동개발 방안 등이 담겨져 있는데, NHK는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이 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할 미일 조선 황금 시대 계획을 제안했다고 전했고요. 제조 부활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 기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군함의 건조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조선업이 태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도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은 과거 조선 대국으로 불렸으나 최근 선박 건조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쇠퇴한 조선업의 부흥을 목표로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20여 시기로 일본 총리도 미일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 구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부활 공동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쟁 구도에서 일본이 또 어떻게 역할을 하려나 싶어서 이 기사를 봤고요. 일본이 조선 강국이었잖아요. 미국도 여기 조선 대국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게 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80년대 일본으로 이렇게 쫙 넘어왔다가 그 다음 물려받은 게 우리나라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제가 현대중공업을 탐방을 했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일본이 조선 강국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하고의 조선의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거기 임원분이 씩 웃으면서 일본은 노령화 때문에 용적공이 없고 그래서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짜여져 있는 도크 8000TU급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갖고 있는 도크에 맞는 배만 수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은 무슨 새로운 공법, 육상 공법, 무슨 공법 하면서 이 공기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공기도 크게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하여튼 뭐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멘텀이 많아가지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업계에서는 우리가 벤치입니다. 딱 그 얘기 한마디에 우리의 기술이 그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물론 LNG선이 만들면 거기에 프랑스에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로열티 주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자신 있게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 조선업 재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산층이 되자 세폭탄, 소득세율 낮추고 재산 불릴 금융상품을 늘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달러 기축통화의 패권 요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왜 우리가 자꾸만 중산층이 왜 이렇게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한 15년 내내 계속 듣거든요. 왜 그런지를 기사 읽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양극화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나오는데 중산층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기준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 4분위 소득 상위 40에서 60% 근로자의 그러면 이게 5분위다 그죠? 5분위 중에서 3, 4분위 근로자의 세액 부담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액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 원에서 2023년에는 888만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 소비세 등 6개 세목을 합산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 관련된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자, 중산층의 세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보다 무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고요. 배당과 이자의 매기는 금융소득세가 13만원에서 43만원으로 2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이 14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10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119% 증가해서 상승폭이 컸다. 변화한 중산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개편 1순위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은 8단계 구조로 6에서 45%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문제는 유독 중산층이 걸려있는 과표 구간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에서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과표 1억 5천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 세율이 38에서 45%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그 사이 연봉은 높아졌지만 세율은 2008년 이후 17년째 17년째 그대로여서 중산층이 세 부담을 더하는 것인데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60% 가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2년 연간 3,344만원에서 지난해 5,700만원으로 70% 늘었고요. 소득 상위 40%도 5,040만원에서 8,605만원으로 71%나 증가했습니다. 중산층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고 과표 구간은 현재 5천만원에서 8,800만원까지가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이고요. 5천만원에서 8,800만원이 20, 8,800에서 1억이 25, 1억에서 1억 5천만원 30%로 완화하며 차별적인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는 중산층 과표 구간을 다른 구간이 증가하는 폭에 맞춰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실효세율을 20%대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고요. 금융소득세 부담도 큰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주식투자와 배당 수요가 확대된 현재와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이고요. 금융소득 과세가 1990년에 도입된 지 29년이 넘었다. 요거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었죠. YS증권에서 94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서 기준을 4천만 원까지 상향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 대신 남발됐던 각종 세액 공제는 구조조정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올해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이 역시 필요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서인데 ISA는 국내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다만 납입 한도가 1억까지로 설정됐다는 점이 한계이고요. 납입 한도를 2억 원으로 높이되 IRP로 갈아타는 길을 넓혀서 노후 대비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IRP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인데 연간 그죠? IRP로 이동하는 ISA 자금은 이전 자금의 10%에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절세계좌가 연금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부족하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최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되 저축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인센티브를 결합한
실효성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중산층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숙제인데 기재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 구분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인 8,400만 원으로 보고 있다네요. 반면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제도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연 7,308만 원으로 정했고요. 월 609만 원. 향후 핀셋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를 중산층으로 볼 것인지 일관된 정책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산층 재건의 방법 중 하나인데 실질소득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에듀푸어죠. 를 중심으로 자산 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부 입시 제도를 최소 6년 전에 알리는 입시 예고제가 한 해법이 될 수가 있고요. 양정호 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대학 입시제도를 예측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제 수능이 딱 고착화돼서 그죠? 그리고 수능도 수능이 아니라 SAT죠. SAT. 네. 그리고 SAT도 보면 여러 번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능이나 옛날에 학력고사 보면 그날 당일 딱 하루에 근데 그날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어제 보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수능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옆에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가서 심폐소생술 막 택시 안에서 하고 친구 살린다고 수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그 친구한테 인터뷰하면서 야 그래도 너 그동안 준비한 수능을 그래도 못 봐서 어떡하냐 했더니 친구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일들처럼 그날 컨디션 그죠? 여성분들은 몸의 변화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딱 1년에 한 번 이래 보는 수능 근데 예전에 이 수능도 2번 볼 수 있게 한 번 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능 난이도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수능 점수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퍼센티지로 하면 되잖아요. 전체 상위 1%, 상위 5%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수능 1차, 2차 수능에 뭐 난이도가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도 폐지되고 하는데 그 미국식 SAT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그게 왜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막 바뀌잖아요. 매번. 자,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중산층이 왜 자꾸 사라지냐면요. 그 피케티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도 했었지만 21세기 자본론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제 좀 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가 때문이잖아요. 물가 상승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근데 그 자산도 어떤 자산이죠? 핵심무량 자산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양복 회사 하셨다 했잖아요. 양복 공장 다니셨는데 그때 30년 전에도 30만 원 양복 지금도 제가 산 저 양복 28만 5천 원 30년이 지났는데 물가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양복 이런 거 의류 신발 이런 게 무슨 대체 불가한 희소성이 있는 그런 굿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심무량
자산의 경우에는 희소해야 됩니다. 뭔가 만들고 싶어도 더 공급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거. 네, 그런 게 이제 핵심 우량 자산이고,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보다 그 핵심 우량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쉽게는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료 또 올랐네, 쿠팡 구독료 또 올랐네, 뭐 2,500원에서 4,000원 됐네 해도 쓰잖아요. 그렇게 대체 불가한 제품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물가가 페드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노동소득의 소위 말해서 월급의 인상률이 물가를 못 쫓아간다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두 번째가 이 세금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금 아까 뭐 17년 전에 만들어 놓은 틀, 2008년 이후, 그죠? 17년. 이때 당시에 2008년 17년이면 지금의 집값이 10억이면 요때 3억이었어요. 그러면 1억 받는 사람이 요때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지금의 1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1억을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세금을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소득도 그 인플레이션은 못 쫓아가는데, 그나마 올란 소득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나는 계속 주임 대리로 살 거야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장, 뭐 상무, 이사 돼서 월급이 올라가는 거 원할 건데, 그렇게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이 올라도 그 물가만큼 못 쫓아가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갖다가 40%, 뭐 35%, 40%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뭐 연봉 30억, 뭐 20억 이렇게 받는 분들 아니면, 요 과세권에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 포함해가지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열심히 모아서 해서 여기다가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이래저래 다 하면 계속 중산층이 계속 가난해지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을 보면 두 가지로 극복하잖아요. 일단은 그 집을 사기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80% 장기 모기지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그래도 내가 살 집을 사놓는 거다라고 피트 린치가 얘기한 거예요. 피트 린치가. 네. 그래서 내가 살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돈 모아서 살려면, 이 세금 떼고 뭐 하고 나면 돈 모아서 집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집을 뭐 대리급 정도 되면 얼마든지 80% 장기 모기지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401k나 이런 것처럼 퇴직연금이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도 이제 핵심 우량 자산을 투자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박스권에 왔다 갔다 했던 게 다 지배구조 문제였잖아요. 이번에 그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니까 지금 지주사들이, 주가 보세요. 지주사들이 날아가잖아요. 한화, 두산 뭐 해서 날아갑니다. 옛날에 가장 이 지배구조가 좀 취약해 보였던 그룹 중에 하나인데, 증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만 개선을 시켜줘도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내 살 집을 마련을 쉽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리고 세금 이거 17년 전에 이 세금 예치가 안 맞잖아요. 이 과세 구간이. 이거 빨리 조정해야죠. 빨리. 오늘은 댓글을 안 읽고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댓글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 그죠? 자, 전 세계 선박 발주 최대인데 한국 홀로 역주행. 선박 발주 6년째 6분의 1로 지금 뚝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세계 순위도 4위에서 18위로 급락. HMM 매각 지연에 투자거려. 중소선사 금융조달 여력 부족. 한국해운 경쟁력 약화될 우려. 자, 연도별 국가별 신조선 발주 순인데요. 이거 표가 참 좋은 표더라고요. 2017년도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 및 한국 선주 발주량의 비중이 9.8이나 됐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21년에 5.7, 지금 24년 1%. 그리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보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억 3,390만 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부 국가별 신조 발주 순인데 2017년에 중국, 그리스, 일본, 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위에 있군요. 그리고 21년에도 중국, 홍콩, 일본, 그리스, 한국 저 밑에 7위. 24년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그리스 저 밑에 18위. 자, 한국이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돼 있는데 유일한 대형 선사인 HMM이 매각 지연에 발목을 잡혀서 발주를 사실상 끊으면서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클락슨에 따르면 2018년에 763만 톤이었다가 작년에 133만 톤으로 한국 발주량이 급감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오히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발주 순위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신조 발주량 기준으로 4위 중국, 그리스, 일본을 바짝 추격했던 2017년에서 지금은 18위로 저 밑에. 국내 선사들이 발주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꼽히는데 유럽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글로벌 규제 외에 역내 탄소 규제도 많아 다양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대비하고 있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연료로는 메탄올, 암모니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어떤 것을 차세대 연료로 채택해야 하는지 불확실해 국내 선주들이 발주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해운사들의 지배구조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한 이후에 지금 HMM의 현대성선이죠. 밖에 남아있지 않고 국내 선사 중 HMM은 민영화 이슈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선박 발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소형 선사들은 금융 조달 여력이 약해서 선박 발주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2018년 대비 지난해 HMM 신조 발주량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요. SK해운, H라인 해운, 폴라리스 쉬핑 등 해운사도 2010년대 초중반 해운업계 암흑기에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되거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배는 한 번 주문하며 20-30년을 사용하는 장기 투자인데 단기 차익을 중시하는 이 PF가 주주가 되면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 폐지 피했다. K배터리주 반등. 어제 좀 반등이 들어가고 오늘은 좀 약하긴 한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해당 지수가 이달 들어서 23일까지 13%나 내렸었는데요. 이는 IRA에 포함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 종료 시점이 기존보다 1년 당겨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에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하원이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 말에서 다행히도 2031년 말로 당겼어요. 이거 당장 그냥 폐지시키겠다 트럼프가 그죠? 거기에 많이들 좀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1년만 당겼습니다. 봉제 규모는 또 유지가 됐고 전면 폐지 가능성은 피하게 됐고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AMPC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종료 시점이 2028년까지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LG엔솔의 주가가 공모가인 3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죠. 2차 전지주가 소폭 반등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등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박형호 SK증권연구원은 중국과의 기술력과 점유율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이 20만이 되고 30만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융무사를 양성하는 주식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저희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